어, 일단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이시죠? 예, 어려운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자마자 담당 대리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최대 8억까지도 지원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또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 사실, 사실 이게 R&D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BR&D성들이거든요. 이 콘텐츠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R&D 예산보다도 아마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나라장터 어떻게 이용해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전에 이제 회계사님께서 보조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장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줄 알았는데, 내용에 이제 뭐 어떤 법령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지금 뭐 전반적인 나라장터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이론적인 수준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란이라는 제목이 정확할 것 같고요. 우선은 소개는 강사 소개부터 변경된 나라장터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고요. 예, 일단은 저는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사업계에서는 가장 큰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이제 제 자리가 아니라 제 후배 행정사 하는 자리인데, 오늘 본인이 시간 안 된다고 해서 땜빵 온 겁니다. 근데 마침 오늘 제가 시간이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되게 좋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장차적으로 나중에 지원할 R&D가 있으시면 거의 예산 심의위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기부, 농림부, 산자부, 문체부, 예산, 그리고 예산 관련된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회에 자문위원 활동하고 있고, 저 사람이 보조금에 대해서 알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보조금 2,500원짜리 사업 PM을 했고요.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짜리 사업 지금 담당 PM을 하고 있어서, 공사 PM은 이제 일반 관리로 해서 저희가 직접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자랑하자고 하면은 뭐 방송사에서 조달 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좀 강사로서 자격은 있는 건가요? 맞죠? 네. 아마 뭐 회계사님께서도 설명하셨겠지만, 저 사람이 보조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력으로 이제 가름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보조금을 사용해봤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건데, NTIC에 들어가시면 제 이름을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일을 하지만 사회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직접 수행한 R&D가 한 5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구, 이제 총괄 책임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체계는 너무 잘 알겠죠. 불편함도 뻔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실 텐데, 근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450억짜리 추경으로 해서 이제 기획해서 제가 또 PM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긴 할 건데, 예전에는 처음에 보조금 사업 체계를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보통 PL들이 하고 있어서 뭐 직접적인 내용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나라장터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기존에는 그냥 업체와 업체 간의 어떤 기본 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R&D 예산을 책정할 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보통 통상적으로 그 차년도에 예산이 7월 달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요. 9월 달에 이제 입법부로 넘어가게 있으니까 기재부 통해서 입법부로 넘어가고, 11월 달에 뭐 중간 과정 다 쳐내고요. 11월 달에 예결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쯤이면 어느 정도 예산안이 상정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이제 폐해들이 있다 보니까 나라장터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라장터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업법을 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통칭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전문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도 전문기관이죠. 예산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 용역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국가계약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계약은 이제 국가계약법하고 이 시행령에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정성, 투명성이 그러니까 조달 행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제가 약간 형광색으로 좀 저희 직원들이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효동 불이익을 방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감점 또는 탈락 위험, 그리고 제안서의 이제 법적 요구 조건 반영을 위해서 이제 법적 근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계약에 이제 참여된 흐름도를 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 공고를 확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차 참가 자격을 등록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안 요청서를 검토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가격 평가를 하게 되고, 낙찰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자용 이제 법령 계층 구조로 굳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최상위 단계는 국가계약법인 거고요. 실무 지침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달청의 계약 예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건 명시하는 것들은 이제 입찰 공고문이나 여러분들 뭐 제안 요청서들 많이 해보셨죠? 그 제안 요청서 RFP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합당한 이제 적격을 심사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보조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찰 과업 지시서나 제안 요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시는데, 여기 뭐 기관 담당자분들 계셔서 뭐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의계약 범주 안에서는 사실은 나하고 사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실 텐데,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2군데 이상의 입찰 견적을 받으시겠지만, 과업 지시서나 그 제안 요청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입찰 참가 자격 대상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과업 지시서를 보시면 3번, 4번에 해당이 될 건데, 거기에 이 사람들의 라이센스가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운전기사를 뽑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기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은 겁니다. 입찰 참가 대상 자격이 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가용한 기업인지 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명기가 돼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야 할 실무 법령 리스트를 보시면은 국가계약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있고 조달청 계약 예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기업 운영하시기도 바쁜데 법을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 딱딱 아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법 보려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라정태에 들어가시면은 그 이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나라정터의 사용법이 이미 동영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은 그대로 다 따라 하실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쭉 서칭하다 보니까 저보다 대부분 어리실 것 같아서 잘 하실 수 있고, 그 이센터에 들어가시면은 그 형태마다, 용역 형태마다 이미 이제 조달청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85억짜리죠. 이제 자부담 빼고 집행하는데 거의 직원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가서 소개를 해드리고 교육을 시켰는데 바로 발주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한 14억, 15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장비 예산은 보통 직원들 시켜봤거든요. 그 발주하는데 한 20-30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조달청의 주요 입찰 방식을 좀 볼까요? 조달청의 주요 입찰 방식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문화 콘텐츠, 애니메이션 사업은 대부분 이제 협상에 대한 계약인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리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애니메이션, 특히 애니메이션 쪽이면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하게 될 때
애니메이션에 대한 신고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희가 직접 자문하는 업체가 한 4, 50억짜리 그 애니메이션 제작업체가 많습니다. 영화 제작사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찰 참가 자격 대상 안에다가 명기를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제 콘텐츠 공고로 본 입찰 절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해외 콘텐츠 시장 분석 위탁 용역 입찰 공고에 대해서 부분인데, 이제 사업 예산이 2억 8천 정도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 경쟁인데 이게 일반 경쟁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기술 능력 평가가 80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큰 회사가 가격 경쟁력을 우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형식으로는 입찰 일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저희처럼 이제 전문 영역 있는 사람들은 제한 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달청 주요 입찰 방식을 보시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용역입니다. 주로 이제 용역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가는데, 어떤 기술 용역 쪽으로 빠지면은 협상에 의한 용역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는 기술 용역은 협상에 의한 용역도 같이 됐었는데, 이제 법 제도가 변경되면서 협상보다는 이제 기술 용역들은 적격 심사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거는 이제 좀 굉장히 국한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자격 보유 업체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그 강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면 그 업체의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적들 확인한 상태에서 업체를 입찰을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조건 시의 계약자 직접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견적은 다 받아주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이제 입찰 흐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제 콘텐츠 분야의 공공사업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격 입찰 및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 장터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제안서 같은 경우 PMS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핵심 평가 요소가 있어서 이제 평가 점수에 따른 이제 큰 영향이 주어지게 돼 있고, 형식의 이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입찰은 기본적으로 경쟁이기 때문에 한 개 기업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유찰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했을 때도 한 개 기업만 들어오면 유찰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에도 한 개 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 안 해보셨나요? 한 번도? 수의 계약으로 전환이 되죠. 1인 입찰이 통상적으로 2회 이상 유찰이 돼버리면 3회부터는 수의 계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격 심사 같은 경우는 88%로 제한을 하는데, 이때는 풀로 써도 되는 거죠? 풀로 써도 됩니다. 그런 것도 한 가지의 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저희도 행정사법인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사업에 입찰을 받아서 이제 용역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두 번 유출되면 자동적으로 수의계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찰 절차 좀 볼까요? 뭐 입찰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 공고 형태부터 계약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가 모두 이제 전산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진행돼야 정상적인 입찰을 보는 거고요. 2인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서는 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그 법적인 상식이나 그다음에 표기된 내용에 봤을 때는 통상적인 입찰이지만,
어떤 약간 전문적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입찰 개념보다도 사용자 간의 용역계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찰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 파트너,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 핸드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경쟁 입찰을 붙여버리면 이 핸드폰을 만들 수 없는 회사도 유사품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개발한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포인터를 만들어 봤던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전자제품 개념으로 또는 KC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상회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협상회에 하면 우리끼리 표현하면 사전에 좀 교류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 절차 같은 경우는 입찰 공고가 나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 심사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이 납부가 되고 입찰서 서류나 그 다음에 낙찰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입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인 입찰 행정에 대한 입찰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발주를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텐데 또 반대로 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는 업체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라장터에 입찰을 보려면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을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냥 교양이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나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인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참여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겠죠. 입찰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이제 요하거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 이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보시면은 사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으로 해서 입찰 자격을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입찰 참가 자격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하시고요. 회원과 가입하시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하시고 온라인 서류 제출하고 등록증 신청 현황 조회하고 조달청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절차 매우 쉽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화됐고요.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제 이게 그 나라장터에 의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이트 가입하는 거 똑같고요. 오히려 뭐 어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물류 매체에 들어가서 취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의 단계별로 이제 실무 팁인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인증서 있어야 됩니다. 공동인증서 없으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급처는 이제 한국전자인증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업자용 인증서라든가 개인사업자용 간편 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참가 자격 단계별로 이제 등록에 대한 그 팁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공급 물품 등록업체 같은 경우는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공급 유통하는 업체들 이제 공급 물품이라고 하는 거고 제조 물품은 뭐 말 그대로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제조 물품은 직접 생산 용역을 하는 거고 직생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건설 면허나 이건 해당 없지만 이런 항목들이 있다. 그리고 용역 업종별로 등록을 할 때는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보유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대보험 관련된 서류나 공장 임차 계약서 등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직접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건설면허 빼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관련 협회 허가증이라든가 인증, 라이센스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사대보험 관련된 서류, 그리고 또는 어떤 지사 등록이나 이행각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내용들이 있습니다.
변경된 나라장터 활용법 좀 보겠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가 개편이 됐는데 아마 기존의 나라장터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변경된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전보다는 제가 직접 이번에 이제 변경됐을 때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공사 용역을. 마찬가지 수의계약도 마찬가지 직접 해봤어요. 왜냐하면 해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직원시킬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오히려 쉬워요. 제 입장에서 쉬워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보조금 체계는요. 앞서서 이제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애초부터 그 기획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전체 중앙부처 예산 담당관이었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도 문제가 굉장히 됐었고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라서 그거는 시스템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맞나요? 옆에서 웃으시길 맞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변경한다고 하면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최대 8억짜리잖아요? 예, 제가 단일 사업으로 250억짜리를 했는데 저 죽을 뻔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최종 이제 연구 총괄 책임자니까 저희 PL들이 했지만 그거 다 확인해 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회계사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누락될 수 있어요. 누락될 수 있거든요.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예, 정산하실 때 회계사무소에 연락 올 거예요. 그때 수정하셔도 돼요.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가시면 좋고요. 좀 부족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정산법인들이 회계법인이 보통 정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시고 조금 틀린다고 하더라도 연락 올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정 보완해 주시면 되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막 쓰면 안 되겠죠. 막 쓰면은 누가 곤란합니까? 전문기관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직접 봤고 얼마 전에 150억짜리 사업하는 회사 3년 차가 됐는데 5년짜리였는데 보조금을 잘못 썼다는 거는 아시죠? 제가 어떤 잘못 썼다는 건지 그 업체가 국가 모든 사업에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쓰실 거라고 믿고 오기는 상관없다. 오류는 그거는 잡아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문기관 곤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차세대 나라장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도 잘 되어 있어서 한 2번만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좀 귀찮은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실무자가 알아야 할 이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이제 이용자 등록할 때 이제 개인 이용자 체계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법인은 법인으로 이제 로그인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이용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희도 가장 최근에 보조금 받으면서 저희 이제 용역 보조금을 받으면서 대표가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표가 혹시 직원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의 공인인증서를 직원들에게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이용자뿐만 아니라 현행 나라장터 이용자가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등 사용의 이제 인증서는 이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보안 토큰 있죠. 보안 토큰은 뭐 팁은 아니고요. 나 혼자만 등록하지 마세요. 직원 있으신 분들은 대표자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고 내가 없을 때 다른 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조달청 가셔서 등록 같이 하세요. 그래야 내 몸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해놨다가는 어떻게 해요? 출장 갔다가 토큰 들고 가야 돼요. 왜? 토큰은 컴퓨터 PC 한 대만 인증합니다. 그러면 내 노트북에 꽂으면 돼요? 안 돼요? 맘대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법인 같은 경우도 지문 보안 토큰을 3명 등록을 해놨어요. 대표가 없어도 누구나 주요 인력이 할 수 있게 그런 거는 뭐 팁 아닌 뭐 팁이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자서명 있습니다. 전자서명. 그래서 입찰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를 보시면은 모바일 신분증이 있고요. 개인용 금융 인증서가 있고 간편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나라장터 앱이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연동해서
4가지 방법 다 적용 용이합니다. 그래서 입찰서 뭐 제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 공고문을 이제 선택하고 입찰 참가를 하고 뭐 신원 확인이나 입찰 제출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입찰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작성이 된 거고,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사실은 대부분 뭐 주요 용역이 아닌 이상은 사전 규격 공고는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해서 사전 규격 공고를 누락된다고 하더라도 행정 절차상으로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되면 나중에 사유서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사전 규격 정보를 등록하는 것도 이렇게 나라장터 들어가시면은 오늘 이런 자리였으면 그걸 아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좌측에 그러니까 사전 규격 공고부터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절차대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니까, 발주 올려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라장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 교육센터인가요? 거기에 동영상하고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기업 실적이 이관이 되는데, 이제 현행 차세대 나라장터는 자동 이관이 이제 불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 협회에 전산 연계 실시 후에 관련 실적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양하게 물어보십시오. 몇 시까지죠? 시간 다 됐습니까? 예, 하여튼 뭐 질문은 없으실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뭐 네이버에서 민행24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박준규 행정사 검색해 보시면 저희 그 법인 사무실 전화번호나 제 명함이 인터넷에 엄청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잘 하셨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시스템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동영상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